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는 책의 야심찬 기획 두 번째죠.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에 이어서 두 번째 기획 시리즈 화산도를 읽는다. 오늘은 8번째입니다. 워낙 대작이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8번째입니다. 오늘은 15장, 16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1948년 8월 20일에서 21일 양일간에 걸쳐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감을 잡으셨겠지만은 화산도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흐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속도가 빠른 게 아니고요. 아주 느릿느릿하게 하루에 걸쳐 일어난 일들 또는 몇 시간에 걸쳐 일어난 일들을 세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12권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소설에서 서술되고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빠진 부분을 빼면은 채 서너 달이 되지 않죠. 물론 공식적인 그 시간은 1948년 2월에서 다음해 6월까지입니다만은 실제로 서술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느릿느릿 흐르는 시간 천천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산도를 조금 어렵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토리가 빨리빨리 바뀌고 뭐랄까요? 인물들의 행동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그리고 사건이 클라이막스로 치달았다가 바로 이 결론으로 나가고 그런 과정들을 아주 더디게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이 소설은 인물들의 심리, 특히 이방근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독자들이 가끔씩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리의 이면을 돌파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소설의 세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15장은 8월 20일부터 21일에 걸쳐 일어난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다고 했죠. 네, 240페이지 정도의 분량인데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15장은 제주 성내로 들어온 남승지의 시점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유달현에 이어서 유성원이 성내의 조직책이 되고요. 양준호, 박삼봉, 특히 오균에 관한 서술이 꽤 긴 편입니다. 수용소장이면서 이방근의 대학 후배이기도 합니다. 학도병 출신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만 관음사에서 일하는 용백이라는 반쯤 바보 같은 그러나 의미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용백이 수용소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네, 그 과정들은 소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달현과 박삼봉 등등이 15장에 등장합니다. 물론 남승지의 시점에서 본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모습이죠. 15장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말씀에 편지가 오죠. 한신교육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 편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얘기가 나오고요. 박삼봉의 꿈, 이 꿈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소설 전반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박삼봉의 꿈은 이 정세용이 죽는 꿈입니다. 뭔가 불길하죠. 정세용과 유달현의 음모, 이 음모의 정체를 파악하는 게 화산도 후반부의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 적기 사건이 일어나죠. 읍사무소에 붉은 깃발을 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부인의 소행으로 밝혀집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남승지가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죠. 물론 양준호의 주선으로 풀려 나옵니다만은 제주 성내에서 남승지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남승지의 이 내면 풍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16장은 다시 서울입니다. 충무로, 동화백화점, 아바의 순대, 명동으로 이어지는 이방근과 문난설의 데이트 코스에 주목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이 소설을 읽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어떤 장소를 배경으로 할 때는 그 소설을 따라서 또는 소설의 인물들을 따라서 인물들의 동선을 따라서 걸어보는 것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948년으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고 말이죠. 한성규라는 그 옛 전라남도 도의회 의원, 물론 제주를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친일파였죠. 윤봉이라는 아주 열혈 기자가 있습니다. 한성일보 기자. 이 제주 향후에서 한성규와 윤봉 사이에 친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오남주라는 인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주 출신인데요. 자신의 누이 동생이 어머니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서북청년단의 군인과 결혼을 합니다. 오남주는 못 견뎌하죠. 문난설, 나영호, 오상배. 오상배는 오사카에서 우리가 미리 만났었습니다. 배를 끌고 왔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주 사건을 보면은 현조동에서 있었던 동향회 고병삼 내과의원에서 제주도 출신 재경 향후회 비슷하죠. 향후회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한성규와 윤봉 사이에 친일 논쟁이 벌어지죠. 어디서나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언의 일본 유학 문제가 또 불거지죠.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주 길게 이 유언의 일본 유학 문제, 이방근의 여동생 유언의 일본 유학 문제가 서술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 저 뒤에서 천천히 느리게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오남주 가족의 비극이 16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책을 직접 읽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멀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그런데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제 1강부터 천천히 들어오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나중에 먼 훗날이 되더라도 나중에 화산도를 읽으실 때 참조하시면은 적잖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학생들과 함께 읽어나가고 있는 화산도 유튜브 강의를 참조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몇 문장 보도록 하죠. 이방근이라는 인물 대단히 독특하죠. 아마 한국 문학사에서는 보기가 드물었던 인물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방근은 반혁명적이면서도 혁명적인 인물입니다. 양준호와 남승지의 대화 일부 보겠습니다. 그렇다니까 학부는 다르지만 말이야. 이방근은 법과에서 동양사로 옮겼지. 양준호와 남승지가 오균이라는 수용소 소장과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이어가는 대화입니다. 법관은 아버지 의향에 따라 입학했는데 동양사로 옮겼다가 형무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중퇴했잖아. 이방근 얘기죠. 반면 오균 쪽은 경제였는데 이쪽도 학도병으로 중퇴했고 이방근은 원래 그런 타입이니까 동문이라고 해도 그것을 특별히 의식한다든가 화제로 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균 대대장은 이방근 선배가 마음에 들었는지 너무나 황송하게 여기더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 이방근이라는 분은 멋진 인물이다. 그는 반혁명적 인물이고 그러면서 가장 혁명적인 인물이라고 말이지. 이 반혁명적이면서 혁명적인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 이방근이라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인물의 그 내면을 따라가는 게 이 화산도의 큰 줄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조직적이지 않은 인물, 어떤 그 구속도 거부하는 인물, 가족제도까지 말이죠. 그러면서도 대단히 혁명적인 상상력으로 가득한 인물, 이방근.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더 볼까요? 과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혁명 전선 측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혁명 전선 쪽에 서 있지 않다라고 남승지가 얘기합니다. 조직에 들어오질 않죠. 유달현의 요구, 황동성의 요구, 남승지의 부탁, 강몽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방근은 조직에 가담할 것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양준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는 그렇게 보여도 혁명 측에 서 있는 거야. 다만 조직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지. 네, 조직 속에 속하지 않은 인물의 혁명적인 에너지, 그 상상력의 바탕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혁명을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사람들 흔히 쉽게 배반하곤 하죠. 이 소설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황동성이 그렇고요. 유달현이 그렇습니다. 목소리보다 깊은 고뇌에 따른 선택에 따른 자신만의 실천, 이 과정이 중요할 겁니다. 이방근이라는 인물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동향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향후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주 향후회 쪽에서 제경 제주 향후회죠. 어떤 입장문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양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논의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성규라는 식민지 시대 도의원을 지냈던 사람과 한성일보 기자 윤봉 사이에 친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화산도의 주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친일입니다. 친일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한반도에 완전한 자주 독립 통일 국가 성립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작가는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볼까요? 윤봉이 먼저 얘기합니다. 제가 신문 기자로서 특히 반민족법 관계의 추적에 매달리는 건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죠. 반민특위에서 집행하는 반민족법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1948년 8월 시점이면요. 과거에 대한 참회, 반성의 마음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민족의 정기를 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는 이북에서는 이미 해결되었듯이 해방 직후에 청산을 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성규가 이렇게 봤습니다. 윤군, 이야기가 과격해지는군. 그래서는 신국가 건설을 이루기가 어려워.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화합해서 신국가 건설에 단합의 힘으로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친일이라든가 뭔가로 치유되었을 상처를 긁어내 국민의 화합을 깨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를 위험하게 하는 반국가적 행위가 아닌가. 나는 우리 동향회의 고문으로서 제주도 사태에 대해서도 사상을 초사상적으로 대처하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이래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아무래도 윤군의 사상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향이 있군. 안 그런가? 윤군은 남로당원은 아닐 테지. 빨갱이는 아닐 테지. 이렇게 묻죠. 여기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화합을 내세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모든 개혁이나 혁신 과제들이 통합이니 화합이니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대의명분 때문에 깨지고 하는 일들이 오늘 흔히 보았습니다. 그 출발점 중에 하나가 이 해방 공간. 이 시기는 대한민국이 출범한 직후입니다만은 반민 특위를 둘러싼 논란이기도 할 겁니다. 또 이런 부분도 보십시오. 사상을 초사상적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제주 도민들을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무차별 학살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자신들의 그 친일 이력들을 지우기 위해서라면은 자신들의 범죄적 행각들을 가리기 위해서라면은 물불 가리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력들이 미군을 등에 업고 이승만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죄상들을 엎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오남주 가족의 비극. 4.3 당시 서북의 만행, 야만적인 행위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주 여성들이 서북과 결혼하는 일이었죠. 반강제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을 봐도 고모부가 서북과 결혼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화산도에서는 오남주의 가족이 그렇습니다. 오남주의 형 오동주는 입산을 했고요. 오남주는 지금 서울에 와 있죠. 우리 술주정이 아주 심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오남주의 동생, 여동생이 서북과 결혼을 하죠. 여기에서 오남주는 절망합니다. 자신의 고향 제주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고문하고 강간하고 약탈한 이 서북의 구성원과 결혼한다는 것 용납할 수 없었겠죠. 오남주와 이방근의 대화 일부 보시겠습니다. 형인 동주는 말입니다. 산으로 들어간 것을 당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공비의 가족이라고 해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토벌대의 하사관이 여동생이 서북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토벌대 하사관이 여동생을 노렸겠죠.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 서북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사관이라는 것은 뭔가 그 토벌대는 경찰이 아니라 군 쪽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군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친척과 모친을 살리기 위한 정략 결혼, 일종의 몸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은 듣고 있었지만 설마 제 여동생이 남편이 서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번역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듣긴 했지만 설마 제 여동생이 남편이 서북일 줄은 몰랐지요. 이 정도 얘기가 될 겁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죠? 여기 경찰에 서북이 대거 들어왔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이제 군 쪽에도 서북이 침투하기 시작하죠. 서북과 친일 세력들, 그러니까 친일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군까지 장악하기에 이르죠. 서서히 말이죠. 이 오남주 가족의 비극은 제주를 둘로 갈라놓는 정말 아픈 상처입니다. 지금도 이런 고통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본행 탈출인가 도모인가. 이유원, 이방근의 여동생 이유원의 유학 문제에 대해서 화산도는 상당히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아마도 유원을 매개고리로 해서, 그러니까 이 여동생 유원의 일본 유학을 매개고리로 해서 이 제주도, 넓게는 이 조선, 오욕의 땅 조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방근의 욕망을 얘기하고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고통받는 땅, 저주받은 땅, 오욕의 땅, 굴욕의 땅에서 견디지 못하고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많았죠. 돌아왔다가 간 사람들. 해방 직후 고국으로 돌아왔다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조국에서 버림받아 다시 자신을 지배했던 옛 식민지 제국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다니. 이게 무슨 아이러니란 말입니까?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유는 다양하겠죠. 보겠습니다. 일본행 탈출인가 도망인가. 이방근의 그 내면 풍경에 주목해 보시죠. 이방근은 오른손 주먹으로 이마를 두드리고 고개를 흔든 뒤 다시 방 안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마치 죄 많은 자의 도망길이다. 그러나 여동생도 자신도 이 발밑에서,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없어진다. 조선의 땅에서 없어진다. 이것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방근은 겨우 자신이 뭔가 배신의 길로 어두운 지하 동굴 속 도망자의 길을 선택한 듯한 마음의 전율을 느꼈다. 어찌된 일인가? 무슨 전율이란 말인가? 도망이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 도망이 아니다. 필요한 길이다. 스스로를 합리화하고자 하죠. 왜 이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먹고 살만한데 충분히. 왜 이런 굴욕을 겪고 이 땅에 남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늘 학생들한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방근의 실존적 고민에 조금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죠. 조금 더 볼까요? 일제히 지배, 그리고 계속되는 미국의 지배, 병든 조국을 버리고 패전한 과거의 종주국 일본으로 짐 하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없는 밀항의 길. 그래, 폐허의 땅에서 신생의 숨결, 창조에 대한 희망과 힘이 있을 것이다. 멋진 패전이다. 이 병든 조국은 막 독립을 했는데도 일제의 지배가 이 땅에 싼 채로 내버려 둔 오물 속에서 구더기처럼 꿈틀거리고 있다. 과거의 오욕 속에 금일을 걸친 썩은 재생이다. 패전한 일본은 차라리 이 신생의 숨결, 창조에 대한 희망과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독립한 이 조국은 과거의 오욕 속에서 금의 비단 옷을 걸친 채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해방인이 뭐니 하는 비단 옷, 겉만 번지르르한 옷을 거쳤을 뿐이지 과거의 오욕 속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방근의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실는지요? 해방 직후 단독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점, 제주도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이데올로기 투쟁 속에서 사라져가는 시간, 그리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학살당하는 이 시간에 이방근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찬찬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석범의 화산도 15장과 16장에서 몇 문장 만나봤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죠? 네, 끝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인내해 주십시오.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는 책 김석범의 화산도 8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